우리가 보는 하늘은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늘이 파란 이유는 지구를 둘러싼 대기층으로 인해서 파랗게 보이는 것인데요. 달에서 보는 하늘과 화성에서 보는 하늘은 과연 무슨 색일까요? 우리는 눈을 통해 하늘이 파란색이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우리의 눈은 빛이 있어야 사물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빛의 스펙트럼에 따라서 반응하는데요. 파란색, 녹색, 빨간색이 몇 %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색상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늘은 왜 파란색일까요? 우선 우주로 나가 달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달에서 보는 하늘은 검정색입니다. 달에서는 까만색으로 보이는데 별은 그대로 보입니다. 달과 지구를 생각하면 차이는 달은 공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구는 대기층이 있습니다. 이 대기층으로 인해 지구에서 보는 하늘이 파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알게 된 시기는 19세기 후반에 레일리 남작 존 윌리엄 스트럿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공기 분자가 햇빛과 반응해서 파랗게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햇빛 자체의 색은 흰색입니다. 흰색 안에는 무지개의 색상인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모든 색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색이 모이면 흰색이 되는데요. 그 햇빛이 대기층을 통과할 때 대기층에 있는 공기 분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 햇빛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햇빛은 정기적인 성질로 진동하는 전기장이 존재합니다. 이 전기장은 전자를 흔들게 되고 그렇게 전자는 2차 파형을 생산하며 다시 빛을 내게 됩니다. 이때 빨간색으로 흔들리면 빨간색 빛이 되고 파란색으로 흔들리면 파란색 빛을 냅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 빛을 내는 강도가 우리가 보는 무지개의 색상 순서로 약해집니다. 이 말은 빨강색이 가장 약한 빛을 내고 순차적으로 약해지면서 보라색이 가장 강한 빛을 냅니다. 이는 지구에 있는 공기 분자가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의 빛을 많이 비추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에 하늘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을은 왜 붉은색일까요? 한낮에는 우리가 햇빛을 직접 보지 않고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를 보는 것입니다. 노을은 하늘의 대기를 통해 햇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 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붉은 것입니다. 한낮에는 태양의 각도가 위에 있어서 대기를 통해 파란빛을 보는 것이지만 해가 질 때는 우리가 서 있는 현재 기준으로 태양의 각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 쪽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태양의 빛은 흰색이라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프리즘 효과를 생각해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태양이 지고 있지만 다른 곳에는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 말은 강도가 가장 센 파란색 빛은 계속 다른 지역의 공기 분자들이 찬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색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빛의 강도가 낮은 나머지 살아있는 빛의 색인 붉은색을 보는 것이고 노을은 항상 붉은색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주로 나가볼까요? 우리 지구와 가까운 행성인 화성에서 보는 노을은 과연 무슨 색일까요? 현재 우리 인류가 화성으로 보낸 여러 대의 탐사선들이 있습니다. 그 탐사선들이 지구로 화성의 노을을 찍어서 보내왔는데요. 푸른빛의 노을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노을의 색깔은 보통 대기의 조건이라든가 공중에 떠있는 먼지의 조건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화성은 지구와 다르게 대기가 매우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에서는 지구의 두터운 대기에서 산란된 파란 하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성의 노을은 왜 푸른 빛을 띠고 있을까요? 화성은 먼지가 많은 행성입니다. 먼지가 태양빛을 산란하게 되면서 화성의 노을을 푸른 빛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성의 낮은 어떨까요? 먼지는 산화철계열이므로 빛을 붉게 산란시킵니다. 마치 지구에서의 노을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화성처럼 지구에서 푸른빛 노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구에서도 푸른 노을이 나타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19세기에 화산이 크게 폭발한 적이 있었는데 화산이 뿜어낸 먼지가 성층권을 포함한 대기층을 채웠을 때 한 번 이러한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의 푸른빛 노을 현상이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1950년대
캐나다에서 산불이 크게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푸른빛 노을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구에서도 먼지들이 빛을 산란시키는 조건에서 푸른빛 노을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천체망원경. 이렇듯 우리의 눈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망원경을 개발했습니다. 최초의 망원경은 1608년에 네덜란드에서 한스 리퍼세이가 발명한 굴절 망원경이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후에 망원경을 개선하여 천문학 관측에 사용하였습니다.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대물 렌즈를 거울로 바꾸면서 반사 망원경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망원경이 개발되고 설치되었는데요. 그중 천체를 관측할 목적으로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망원경을 미국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무려 32억 화소로 센서 자체에 들어있는 화소가 32억 개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화소를 가지면 한 번 촬영에 받을 수 있는 영상 이미지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 천체 망원경은 32억 화소에 걸맞게 카메라 렌즈의 직경도 무려 1.57m나 됩니다. 그 정도 렌즈 크기에 CCD와 여러 하드웨어를 장착하면 웬만한 SUV 크기 정도 됩니다. 이 거대한 망원경은 칠레에 있는 천문대에 설치합니다. 이 천체 망원경의 미션은 엄청나게 넓은 면적의 다수의 은하를 동시에 관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보지 못하는 부분은 기술적 렌즈를 통해 우주의 신비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성능이 좋은 천체 망원경이나 우주 망원경, 그리고 우주 탐사선들이 개발될 텐데요. 아직 우주는 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또 다른 우주의 신비로운 소식이 있으면 발빠르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여행을 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여행하는 꿈을 꾸어봅니다. 시간 여행은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혼자만의 공간에서 힘을 주면 과거 기억 속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특수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를 타고 미래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 여행은 실제로 가능할까요?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138억 년 전쯤에 빅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시공간이 점점 계속 팽창합니다. 계속 팽창할 때는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팽창이 먼 미래에서 멈추고 우주가 다시 수축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시간과 공간을 맨 처음 고민했던 뉴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뉴턴의 물리학에서의 시간과 공간은 연극 무대로 비유해 보자면 비어있는 무대 위에서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다. 가정해 보았을 때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에 해당하는 것이 물체이고 비어있는 무대가 뉴턴의 시공간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뉴턴의 물리학이 만들어지고 이후 칸트라는 철학자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칸트는 선험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말은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칸트는 선험적이라는 말을 하면서 공간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선험적으로 아는데 시간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시간은 눈으로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오랜 고민 끝에 시간은 마음속에 있는 형식이라 정의합니다. 이 칸트와 뉴턴의 시공간 개념은 물체가 있으나 없으나 시공간은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형식이라 정의 내립니다. 그런데 이 칸트와 뉴턴의 시공간 개념을 급격하게 변화하게 만든 과학자가 등장하는데 그 인물은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두 개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는데요. 첫째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고 둘째로는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가만히 정지해 있는 사람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가고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 이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말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이후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는데요. 질량이 있는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 주변의 시간과 공간이 변형된다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블랙홀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블랙홀 주변은 시공간이 급격하게 변형되게 됩니다. 그럴 때 블랙홀이 특이점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블랙홀 주변의 시간과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의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지해 있는 내가 움직이는 관찰자를 보면 그 움직이는 사람의 시계는 느리게 갑니다. 이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인데요. 이를 실험적으로 본다면 위아래 두 거울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고 아래에서 빛을 출발시킵니다. 그러면 위 거울에 닿게 되고 거울에 반사된 빛이 다시 아래로 내려온다고 가정하면 장치를 들고 있는 나는 계속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장치를 들고 있는 내가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장치를 들고 있는 나는 장치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빛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지만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은 빛의 움직임이 위아래 일직선이 아닙니다. 멀리서 움직이는 나를 보는 사람은 빛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멀리서 움직이는 나를 보는 사람은 빛이 움직이는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누가 봐도 빛의 속도는 다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빛이 움직이는 거리는 더 멀어도 빛의 속도는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입니다. 이는 빛이 움직이는 시간이 더 길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봐도 빛의 속도는 똑같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등속으로 움직이는 관찰자라면 물리 법칙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쉽게 생각해보면 지금 지구를 돌고 있는 GPS 위성은 지구의 자전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우리가 보기엔 우리가 정지해 있고 GPS 위성이 빨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GPS 위성의 시계가 지구에 있는 우리의 시계보다 더 느리게 갑니다.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간 지연 효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왜 한 방향으로만 흘러갈까요?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걸쳐서 미래로 갑니다. 미래에서 과거로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의 제한 등 여러 가지 관점의 제한들이 있는데 그중 우주론적인 시간의 제한을 살펴보겠습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138억 년 전쯤에 빅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시공간이 점점 계속 팽창합니다. 그렇게 우주는 계속해서 시공간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팽창이 먼 미래에서 멈추고 우주가 다시 수축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반대로 시간이 다시 미래에서 현재를 거쳐 과거로 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타임머신을 통한 시간여행이 가능할까요? 타임머신을 이용해 미래로 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실은 타임머신을 타지 않아도 우리는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미래로 가고 있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여행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제외하고 나만 10년 후인 미래를 보는 것. 타임머신으로 우리가 미래로 여행할 때는 사실 나, 그리고 타인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래로 더 빨리 갈 때, 그때를 미래로 시간 여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로 시간 여행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지구를 떠도는 인공위성처럼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더디게 가는 원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광속으로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우리의 시간은 지구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흐르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래로의 시간 여행은 가능한데 그렇다면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과연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과거로의 시간 여행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과거로 시간 여행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를테면 할아버지의 역설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만약 과거로 가서 어린 할아버지를 실수로 죽게 했다면 나의 존재 자체가 모순이 되게 됩니다. 이렇듯 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과거로 간 내가 어떤 원인에 대해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되고 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고 신기한 우주 소식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태양 탐사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018년 나사에서는 탐사선을 태양을 향해 쏘아 올립니다. 이 탐사선은 도대체 어떻게 이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일까요? 태양은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계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태양을 비롯한 태양계에 속한 모든 행성들의 질량을 보면 99.8%를 차지할 정도로 태양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렇듯 모든 항성계의 중심에는 우리 태양과 같은 항성이 존재합니다. 이 항성들은 어떤 물질로 어떻게 생성될까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태양을 연구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표면 온도가 5,50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을 탐사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멀리서 태양을 관측합니다. 미국에서 태양 관측 위성을 1962년부터 1975년까지 무려 8기를 발사합니다. 이 태양 관측 위성들은 지구를 돌면서 태양을 바라보는데요. 태양을 관측하려는 목적의 탐사선들이라 그런가요? 오래 관측하지 못하고 금방 고장이 나버립니다. 8기의 탐사선들 중 유명한 탐사선은 1973년에 올라간 스카이랩이라는 탐사선입니다. 이 탐사선이 태양의 코로나에서 밀도와 온도가 이상하게 낮은 부분을 발견하는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이후에 1974년과 1976년에 태양에 조금 더 가까이 근접한 탐사선을 쏘아 올리는데 헬리오스라는 이름의 탐사선입니다. 2대의 탐사선을 태양으로 보내는데 그중 헬리오스 2호는 태양으로부터 무려 4,340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하게 됩니다. 이 정도 거리는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수성보다 더 가까이 근접한 거리입니다. 이후 1980년에 미국에서 솔라맥스가 발사됩니다. 그러나 우주로 올라간 솔라맥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고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간 지구의 궤도를 돌다가 4년 후 우주왕복선 챌린지오가 올라가서 솔라맥스를 고치게 되죠. 그 후 솔라맥스는 5년 동안 태양을 관측하게 됩니다. 이후 2001년에 발사된 제네시스 탐사선은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 탐사선의 목표는 태양풍의 표본을 채집하여 지구로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3년 후 2004년에 태양풍을 채취하여 성공적으로 귀환합니다. 이후 2011년에 태양풍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태양과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들의 산소와 질소 농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태양계에서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들과 태양이 다른 성질, 다른 물질로 생성되었다는 말입니다. 태양과 행성들 사이에 질소와 산소 농도가 다르다는 것은 초기 생성 시기의 근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010년에는 태양의 활동을 관측하기 위해 올라간 SDO가 있습니다. 이 탐사선은 태양의 내부 활동과 핵융합 메커니즘, 자기장 등을 탐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도 태양 주변을 돌며 관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사선 SDO가 10년간 태양의 기상 변화를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듯 태양을 관측하기 위한 수많은 탐사선들이 있습니다. 그중 태양에 초근접한 탐사선이 있었는데 시카고 대학의 유진 파커 교수의 이름을 단 파커 태양 탐사선입니다. 파커 탐사선의 원래 이름은 솔라프로브였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5월에 유진 파커 교수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파커 태양 탐사선이란 이름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유진 파커 교수에게 경의를 표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1958년 유진 파커 교수가 태양계 행성 사이의 빈 공간에 태양풍 존재 가능성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후 파커 교수의 태양풍 존재 가능성이 입증되면서 인정받게 됩니다. 파커 태양 탐사선의 무게는 약
550kg 정도로 무려 150만 도의 뜨거운 태양의 코로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엄청난 미션을 가지고 우주로 올라갑니다. 파커 태양 탐사선의 목표는 태양풍의 원인, 에너지를 추적하고 플라즈마와 자기장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버틸 만한 물질이 과연 존재할까요? 다행히 태양의 플라즈마 가스의 밀도가 낮아서 파커 태양 탐사선이 실제로 버텨야 할 온도는 1400도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우나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우나의 온도와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온도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사우나의 뜨거운 공기의 밀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식 사우나보다 습식 사우나가 더 뜨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건식 사우나보다 습식 사우나의 공기의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습식 사우나를 더 뜨겁게 느끼는 것입니다. 파커 태양 탐사선도 실제로 견디는 온도가 1400도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견딜만 하다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탐사선이 견디는 환경은 혹독합니다. 태양빛이 지구보다 520배 강하고 자기장은 무려 1만 배에 이릅니다. 이 혹독한 환경을 견디기 위해 무려 두께가 11.4cm가 되는 탄소복합 소재로 만든 차폐막 방패를 전면에 설치합니다. 이 차폐막 방패에는 냉각 장치가 있어서 내부 온도를 29도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파커 태양 탐사선은 2018년 8월 12일 태양을 향해 발사됩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속도가 무려 58만 6천 km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는 초속 163km로 지구에서 달까지 40만 km의 거리를 약 40분 만에 갈 수 있는 속도입니다. 파커 태양 탐사선은 지구에서 출발해서 태양의 주변을 돌고 다시 금성의 궤도로 도는 궤적을 그리면서 점점 태양과 가까워집니다. 파커 태양 탐사선은 우리 인류가 만든 인공물 중에 가장 빠른 물체입니다. 이 탐사선이 이렇게 빠른 이유는 질량이 무거운 태양 때문입니다. 속도가 느리면 태양의 궤도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태양과 가까워질수록 그 태양의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 파커 태양 탐사선도 속도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탐사선은 어떻게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속도의 비밀은 스윙바이에 있습니다. 스윙바이는 행성 주변을 지나갈 때 행성이 끌어당기는 힘, 즉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가속을 받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파커 태양 탐사선은 태양과 금성의 중력을 이용해 더욱 가속을 받아 빨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1년 12월 15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가 만든 인공물체가 태양과 접촉하게 됩니다. 태양의 상층 대기권인 코로나를 통과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태양의 입자와 자기장을 확인합니다. 파커 태양 탐사선의 또 다른 업적은 태양풍 속도가 왜 빠른 것인지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태양의 상층 대기권 안에 자기장의 위치가 수시로 바뀌는 것이 원인이 되어 태양풍의 속도가 더욱 빨라진 것입니다. 이번 파커 태양 탐사선의 탐사로 인해 우리 인류는 태양으로 인한 우주 기상의 위험 요소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구에 위협이 되는 태양풍이 지구에 도달하기까지 대략 2일에서 3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태양에서 방출되는 X선으로 인한 전리층 교란 상황에 대해 전 세계는 미리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투수가 빛의 속도로 야구공을 던지면 타자는 그 공을 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물리학적으로 투수는 절대 빛의 속도로 공을 던질 수 없습니다. 지구에서는 공기가 존재합니다. 소리는 매질로 공기를 통해 전달됩니다. 그러나 공기 분자는 마찰력과 저항력이 있습니다. 만약 투수가 빛의 속도로 야구공을 던진다면 공기의 마찰로 인해 폭발하게 됩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과연 하늘의 별빛은 어디서부터 날아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무려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태양빛은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무려 8분 20초 만에 주파합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른다면 빛의 속도는 불변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 속도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인류의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는 우리의 눈으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데요. 빛의 속도는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의 빠르기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 빛의 속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었을까요? 고대에는 이 빛의 속도를 무한이라 인지했습니다. 그러다가 빛의 속도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캄캄한 밤, 양쪽 높은 산 꼭대기에 두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1번에서 2번으로 빛을 쏘면 2번은 그 빛을 보고 다시 1번을 향해 빛을 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 왕복한 거리에서 이동해 소요된 시간을 나누면 속도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빛의 속도값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이 정도 속도면 1초에 지구의 둘레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레오가 시도했던 실험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빛의 속도를 측정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짧았던 것이죠. 이렇게 빛의 속도를 알아내려고 했던 인류 최초의 실험은 실패하고 말았지만 갈릴레오가 세상을 떠나고 2년 후 태어난 덴마크의 과학자 레먼은 목성의 위성인 이오를 관측하다가 우연히 광속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 빛의 속도의 값을 구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빛의 속도를 알 수 있었을까요? 레먼은 목성의 위성인 이오를 관측하다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공전 주기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오가 목성 주변을 도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말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먼은 자신의 위치, 곧 지구의 위치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빛의 속도는 무한이라 인식했던 시대에 살고 있었던 레먼은 한 가지 모순을 발견하게 되죠. 태양을 공전하는 천체들로 인해 때로는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기도 하는데요. 빛의 속도가 무한대라면 거리에 상관없이 이오에서 반사되었던 빛이 일정하게 관측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그 값을 구해봐야겠죠. 레먼은 그래서 빛의 속도값을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오가 목성을 한번 공전할 때 시간은 약 42.5시간입니다. 지구에서는 이틀이 조금 안 되는 시간입니다. 레먼은 지구의 시간과 거리의 차이를 이용해서 값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1676년 레먼은 빛의 속도를 초속 약 21.4만 킬로미터라는 값을 냅니다. 이후 19세기가 되어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피조는 실험을 통해 빛의 속도값을 구합니다. 피조는 720개의 톱니가 달린 바퀴를 빛의 간섭이 생기게 장치를 둡니다. 그리고 빛이 톱니바퀴로 막히게도 하고 통과시키게도 하게끔 합니다. 이 실험 중에 빛이 반사되어 돌아오는 빛 중에 완벽하게 차단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1초 기준, 톱니의 회전수, 톱니의 숫자, 톱니의 빈틈값까지 고려했을 때 결과 값이 약 0.00005초가 되는데요. 이렇게 빛의 왕복 거리인 17.2km를 나누면 빛의 속도값이 나오는 원리입니다. 그렇게 피조가 계산한 값은 놀랍게도 초속 약 31.3만 킬로미터로 나오게 됩니다. 이후 영국의 물리학자 맥스웰은 빛이 전자기 복사의 일종이라고 예측하게 됩니다. 그 예측은 1888년 헤르츠가 전자기파를 발견한 후 입증하게 됩니다. 맥스웰은 이 전자기파의 속력을 이론적으로 계산하여 값을 구했는데요. 이 값이 빛의 속도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이 사실은 1895년 당시 스위스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16살의 한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학생은 빛과 같은 속도로 그 빛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빛의 속도는 상수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그 빛을 따라가더라도 정지에 있는 빛은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광속 불변의 원리라고 합니다. 당시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16살 학생은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입니다. 1905년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가만히 정지해 있는 사람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가고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 이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말합니다. 이를 쉽게 생각해보면 지금 지구를 돌고 있는 GPS 위성은
지구의 자전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우리가 보기엔 우리가 정지해 있고 GPS 위성이 빨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GPS 위성의 시계가 지구에 있는 우리의 시계보다 더 느리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특수 상대성 이론의 시간 지연 효과입니다. 이렇듯 시간은 광속에 가까울수록 느리게 흐르게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도 인공위성을 통해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것을 보고 있지만 뮤온 입자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뮤온은 경입자족에 속하는 입자로 질량은 전자보다 약 200배 정도로 더 무겁습니다. 이 뮤온 입자는 우주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뮤온 입자의 수명은 100만 분의 2.2초로 짧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명이 짧은 뮤온 입자 속에는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뮤온 입자는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올 때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입자의 시간이 느려집니다. 이 사실은 뮤온 입자의 지속시간이 길어진 사실을 확인한 결과인데요. 뮤온 입자는 원래 지구 상공에서 소멸됩니다. 그러나 광속으로 움직임으로 시간이 느려진 결과 뮤온 입자가 지상에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투수가 빛의 속도로 야구공을 던지면 타자는 그 공을 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물리학적으로 투수는 절대 빛의 속도로 공을 던질 수 없습니다. 지구에서는 공기가 존재합니다. 소리는 매질로 공기를 통해 전달되지만 공기는 마찰과 저항이 있습니다. 만약 투수가 빛의 속도로 야구공을 던진다면 공기의 마찰로 인해 폭발하게 됩니다. 빛 자체는 공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이 영향을 받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중력입니다. 이 사진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찍은 사진인데요. 길게 휘어진 별들이 보이시나요? 이것은 저 멀리 있는 별이 중력 렌즈 효과로 보여진 것입니다. 중력 렌즈 효과는 은하단이나 블랙홀 같은 거대한 물체로부터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빛의 경로마저 휘게 만드는 효과를 말합니다. 빛이 휘어져서 관찰자에게 도달하면 원래 광원의 모양은 원호의 모양으로 과장되고 왜곡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중력 렌즈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다음에 또 신기한 과학 소식이 있다면 발빠르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중력 렌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중력 렌즈는 중력의 영향으로 빛이 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무거운 천체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공간 자체가 마치 망원경 역할을 합니다. 중력 렌즈는 우주 곳곳에 숨어 있는 블랙홀과 같은 거대한 질량에 의해 휘어진 공간이 마치 렌즈처럼 빛을 휘게 한다고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통해 태양계 밖의 먼 우주의 항성의 질량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고도 우주의 별들과 행성들의 질량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목성 궤도를 도는 위성의 경우 위성의 궤도에 미치는 목성의 중력을 측정하면 그 질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방법은 별의 질량 측정에도 적용되는데요. 우리 은하의 다른 쪽에 있는 모항성의 둘레를 공전하는 행성이 모항성을 끌어당길 때 미세한 속도 변화를 보이는데 나사의 케플러 우주망원경 같은 민감한 장치는 그러한 행성까지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속도 변화를 측정하면 그 별의 질량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 카일라시 찬드라 사우 박사팀은 지난 2014년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지구에서 약 18광년 떨어진 스타인 2051b 백색 외성의 별빛이 굴곡이 져서 들어오는 현상을 관측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별의 질량을 계산해냅니다. 스타인 2051b는 적색 외성과 백색 외성을 포함한 근처의 쌍성계로 길인 자리에 위치하는 항성입니다. 쌍성의 경우처럼 두 별이 서로의 둘레를 공전할 때 천문학자들은 스피드건의 원리인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 별들의 공전 속도를 알아냅니다. 이는 속도 위반을 감시하는 도로의 감시 카메라와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듯 중력을 이용해 외계 항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외계 행성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주의 모든 항성계는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질량이 높은 항성의 중력에 따라 그 주변을 행성들이 공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태양계만 보더라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항성은 주변을 공전하는 행성이 없는 경우도 있던데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것도 맞습니다. 항성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항성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태양이 중심별인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만 있고 주변을 도는 행성들이 없다면 그냥 태양이라고 부르겠죠. 우리가 만약 중력 렌즈를 통해 수십만 광년 떨어진 항성을 발견했다면 그 주변을 도는 외계 행성도 관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거리가 다른 두 개의 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별이 지구의 관측자로부터 같은 방향에 놓이게 되면 뒤쪽 별의 빛은 앞쪽 별의 중력에 의해 미세하게 굴절됩니다. 그때 앞쪽에 있는 항성으로 인해 밝기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만약 앞쪽 항성이 외계 행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행성의 중력으로 인해 미세하게 중력 렌즈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뒤쪽 항성의 빛이 그 외계 행성으로 인한 중력 렌즈의 효과로 빛이 불규칙하게 관측되는데요. 그렇게 외계 행성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은하들과 항성들, 그리고 그 항성의 주변을 돌고 있는 수많은 외계 행성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태양계 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계 항성들을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한 광도 분석을 통해 관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계 생명체의 발견. 중력 렌즈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외계 행성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아주 먼 천체에서 오는 빛이 중력이 높은 천체 부근을 지나면서 마치 렌즈를 통과한 것처럼 빛의 경로가 휘어져서 관측자인 우리 지구에게까지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5년에 우리나라 연구진은 우리 은하 중심 방향에서 중력 렌즈 효과를 통해 세계 최초로 외계 행성을 발견합니다. 만약 발견한 외계 행성이 우리 지구와 비슷한 환경으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외계 생명체와도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듯 중력 렌즈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보게 합니다. 중력 렌즈의 과학적 원리. 그렇다면 중력 렌즈는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을 가진 물체, 즉 중력원은 시공간을 구부러뜨립니다. 그리고 빛은 텅 빈 공간에서 일정한 속도인 초속 30만 km로 직선 운동을 합니다. 만약 빛이 휘어진 공간을 만나면 그 구부러진 공간에서의 직선을 따라 운동하게 되는데요. 이는 마치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똑바로 걸어가면서 직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지구의 구 표면을 움직이는 곡선인 것과 같습니다. 빛은 직선 운동을 하고 있지만 중력에 의해 휘어진 공간, 즉 중력장 밖에 있는 관찰자에게는 빛이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빛이 가는 경로 앞에 질량이 매우 큰 천체가 놓여 있다면 휘어진 공간을 따라 빛의 경로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고 빛이 퍼졌다가 다시 모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력 렌즈는 1979년 K24 QSO0957+561을 관측하면서 처음으로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하늘에 밝은 두 개의 천체가 관측되었지만 사실은 하나의 천체가 중력 렌즈에 의해 두 개의 천체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1919년 영국의 천문학자인 아서 에딩턴은 일식을 이용하여 태양 근처에 보이는 별의 위치가 태양이 없을 때에 비해서 정확하게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양만큼 위치가 달라져 있음을 관측함으로써 상대론을 실험적으로 증명하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길게 뻗은 왜곡된 항성의 상은 주로 거대 은하단 구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력 렌즈 효과를 통한 항성의 질량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천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은하단과 같은 거대한 구조의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구성원들의 속도와 분산과 천체의 질량 사이의 관계를 이용한 질량과 속도 분산관계 방법과 우주 배경 복사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엑스레이 방출성과 질량과의 관계를 이용한 질량, 엑스레이 온도 관계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정역학적 평형 상태를 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은하단과 같은 거대 구조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에 크고 작은 병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통계적 불확실성이 발생합니다. 빛은 이렇듯 직선 운동을 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빛이 유일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 중력이라는 사실이 신기하지 않나요? 우주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가장 많은 질문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한 재미있고 신기한 우주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예로부터 우리 인류는 달에 기지를 만드는 꿈을 꾸어왔습니다. 달나라의 기지를 건축하는 것은 공상과학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달은 대체 언제부터 우리의 동반자가 되었을까요? 지구를 공전하는 달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요. 그중 포획설이 있습니다. 이는 본래 작은 행성이었으나 지구의 인력에 붙잡히게 되었다는 설입니다. 그러나 1960년대 말 아폴로 계획을 통해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서 가져온 월석이 지구와 구성요소가 비슷하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충돌설이 있습니다. 지구와 화성만 한 천체의 충돌로 생긴 파편이 뭉쳤다는 설인데요. 태양계 형성 초기 지구와 충돌하면서 달을 만들었던 화성 크기만한 천체인 테이아의 흔적이 지구 내부에 남아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달은 태양계 전체 모든 행성과 위성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정말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은 지구와 약 38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지구를 공전하고 있는데요. 달은 태양계 모든 위성들의 크기 중에 5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가장 크기가 큰 위성은 목성을 공전하고 있는 가니메데입니다. 두 번째로 큰 위성은 토성을 공전하고 있는 타이탄, 세 번째는 목성의 위성인 칼리스토와 이오, 그 다음이 우리 지구를 공전하는 달입니다. 여기서 특징은 목성이나 토성은 워낙 질량도 높고 크기도 거대하기 때문에 이런 큰 위성을 가질만 하지만 지구는 목성이나 토성에 비해 매우 작습니다. 지구의 크기에 비해 달은 너무 큰 위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은 우리 지구를 공전하게 되었을까요? 현재 많은 가설 중에 거대 충돌설이 가장 유력하다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가설을 세운 것일까요? 2021년 사이언스지에 놀라운 논문이 발표되는데요. 이 논문의 내용은 거대 천체인 테이아가 지구와 충돌했던 흔적이 지구 깊숙한 곳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거대 천체인 테이아는 어디에서부터 날아와 초기 지구와 충돌했을까요? 연구 결과 현재 라그랑주 포인트에서 활약 중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위치해 있는 곳과 가까운 네 번째 라그랑주 포인트 위치에 있었음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구와 함께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가 테이아는 잠시 균형을 벗어나 그 주변에 큰 중력을 가진 지구와 충돌했다는 말입니다. 지구는 이 충돌로 인해 자전축이 23.5도 기울여지게 되고 충돌한 나머지 파편이 달이 되었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구를 공전하는 달의 질량은 지구에 비해 1.2%밖에 안 되고 반지름은 훨씬 더 작은 지구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만약 테이아가 지구와 충돌했다면 지구의 밀도가 지금보다 더 높아야 한다고 추정합니다. 즉 더 많은 테이아의 산화철 등 질량 조각들이 지구에 더 많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과연 어떻게 알았을까요? 2022년 지구를 공전하는 달의 형성과 관련해서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테이아가 지구와 충돌하면서 밀려난 두 개의 천체 중 큰 천체는 다시 지구와 합쳐지고 작은 천체가 지금의 달이 되지 않았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테이아가 상당 부분 지구와 합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구 안에 테이아의 흔적이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지진파에 있습니다. 지진파를 통해 지구 내부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행성들끼리 충돌을 하게 되면 내부의 핵을 제외한 모든 행성의 물질들이 충돌로 날아가게 됩니다. 지구도 마찬가지로 테이아와 충돌 후 외부 물질들은 다 날아갔지만 내부의 핵에 테이아의 물질이 일부 남아있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 인류는 여기서 더 확실히 지구를 공전하는 달의 기원을 알아내기 위해 아르테미스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21세기 미국의 탐사 계획으로 달의 유인 탐사와 우주정거장 건설 등을 목표로 하는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달에 유인 착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사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우주기구와 우주 관련 민간 기업들까지 연계된 거대 국제 프로젝트입니다. 2017년 12월 11일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우주정책명령 1호에 서명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계획 진행 중에 여러 차질이 발생하며 현재는 2025년 유인달 착륙으로 목표가 늦춰졌으나 아르테미스 계획의 본질과 그 지향점은 바뀌지 않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계획은 단순히 우주 비행사들을 달로 보내고 기초적인 탐사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달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달의 기원을 알아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에는 크게 3단계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지를 건설하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달 기지를 방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2024년에 아르테미스 3호 단계에서 다인종 성별로 구성된 우주인을 달 표면에 착륙시켜 탐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지구의 달 탐사 미션의 연장과 화성 탐사를 위한 준비로 아르테미스 계획을 미래 행성 탐사 계획의 연장선으로 만들 목표입니다. 이는 계속해서 지구의 달 방문을 하기 위한 루나 게이트웨이를 건설합니다. 루나 게이트웨이는 달을 공전하는 우주정거장으로 다양한 우주선을 통해 달에 접근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자 전초 기지를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루나 게이트웨이의 건설은 달 탐사 임무의 빈도와 성공률 둘 모두를 향상시키고 지구의 달 탐사 계획의 유연성을 증진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한편 지구의 달 표면에서는 지속 가능한 기지의 건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간을 상주시키는데 필요한 기반 시설들은 향후 수십 년간 달 탐사 및 거주 구역 확장의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달을 화성 및 외행성 유인 탐사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달은 지구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심우주 탐사에 사용될 기술들을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훌륭한 테스트베드입니다. 루나 게이트웨이 또한 화성으로 향하는 수개월의 우주 공간 체류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의 실험을 진행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상상으로만 그려왔던 지구의 달에 기지를 건설하는 일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소식이 매우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앞으로 계속해서 아르테미스 계획 소식이 업데이트되면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우주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우주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할까요? 가장 존재감을 과시하는 태양이 빠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고 달이 있습니다. 우주 공간으로 나가보면 수많은 행성들과 빛으로 자신을 뽐내는 여러 종류의 항성들, 그리고 수많은 은하계와 은하계를 감싸고 있는 성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천체들은 고작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캄캄한 우주 공간은 그냥 비어 있을까요? 사실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암흑에너지가 우주 공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암흑에너지가 대부분의 우주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암흑에너지로 인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암흑 물질뿐만 아니라 암흑에너지도 우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우주 공간의 분포에 있는 퍼센티지는 대략 이렇습니다. 암흑에너지는 약 70%, 그리고 암흑물질이 2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천체들이 우주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흑물질은 무엇일까요? 이 암흑물질은 빛을 흡수하거나 발하지 않는 질량을 가진 물질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까요? 먼저 은하의 질량을 계산합니다.
은하의 질량을 계산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는 은하의 전체 밝기가 얼마나 밝은지를 계산합니다. 은하가 이 정도 밝기를 가지려면 빛을 내는 항성들이 이 정도 개수는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밝기를 가지고 항성의 질량 곱하기 개수를 하면 은하의 밝기에 대해 질량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질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광도 질량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중력 질량이라는 방법인데요. 광도 질량법과 중력 질량법은 방법이 다를 뿐 은하의 질량을 계산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광도 질량법으로 계산한 은하의 질량보다 중력 질량법으로 계산한 질량이 최소 10배에서 100배까지 무겁게 계산된 것입니다.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은하의 밝기에 기여하고 있는 항성보다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1933년 스위스의 천문학자인 프리츠 츠비키는 암흑물질에 대해 결정적인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1000개가 넘는 은하가 모여있는 머리털 자리 은하단의 속도를 연구하던 도중 은하단들이 서로를 너무 빠르게 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산대로 한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은하들이 돌면 서로의 중력과 중력 사이에 머무를 수 없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별들과 은하들이 날아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중력의 궤도를 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분명 보이지 않는 어떠한 무거운 물질들이 빠르게 도는 별들과 은하들을 붙잡고 있음을 예상하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전파망원경을 이용해 우주의 은하를 찍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은하의 가스 구름의 분포와 별의 분포, 그리고 행성과 별들의 속도까지도 다 관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진 은하와 은하단을 관측해보니 은하의 중심과 은하 끝자락에 있는 별들 모두가 동일하게 빠른 속도로 공전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질량의 어떠한 물질이 은하와 별들을 붙잡고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질량의 물질을 블랙홀 내지는 암흑 속에 숨어버린 별들이나 행성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별들이나 항성 또는 질량이 무거운 초거대 블랙홀이라 할지라도 우주를 꽉 채울 만한 질량이라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무거운 물질을 인비저블 매터로 명명하게 되었고 이게 지금의 암흑물질 다크매터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암흑물질은 어떤 것도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안개처럼 여러 물질들을 통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만든 망원경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어떤 물질과도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암흑물질을 관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암흑물질은 영원히 관측할 수 없는 것일까요? 현재 우리 인류는 암흑물질을 관측하지 못하지만 입자 가속기를 통해 힉스 입자를 발견한 것처럼 후에 입자 물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암흑물질의 존재에 대해 증명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암흑물질은 중력에만 의존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모든 물질들을 다 통과합니다. 당연히 이 암흑물질은 지구의 중력으로 인해 소량이 지구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수많은 무거운 천체에 비해 너무도 작고 가벼운 지구이기에 우리가 감지할 정도로 많은 양이 들어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그렇다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무엇이 다를까요? 암흑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있고 중력을 갖고 있어서 끌어당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암흑에너지는 우주 팽창을 빠르게 가속시키는 미지의 에너지입니다. 이 둘은 확실히 역할이 다른데요. 암흑물질은 전체 우주의 모든 중력의 골격을 만들어 안정적으로 별들과 별들 사이, 행성과 행성, 더 나아가 은하와 은하단들이 서로 중력으로 연결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암흑에너지는 안정적으로 붙잡힌 은하와 은하단들이 속해 있는 모든 우주를 팽창시키며 더욱 공간을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반론. 암흑물질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즉 어떠한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미지의 물질이 우주 공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수정 뉴턴 역학을 주장하며 암흑물질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이 수정 뉴턴 역학은 아이작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수정한 이론으로
이스라엘의 수학자인 모데아이 밀그롬이라고 하는 분이 제안한 이론으로 유명한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이 태양계 안에서도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중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력의 거리에 따라 중력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반론은 줄여서 몬드 이론이라고 합니다. 암흑물질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없으면 안 될 우주의 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건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거든.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우주의 질서와 중심을 잡는 것처럼 겉모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주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한 재미있고 신기한 우주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나 약속 시간이 임박했을 때 순간이동에 대해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럴 때 순간이동으로 먼 거리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주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광활합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약 138억 년 전 우주는 작은 점에서 팽창하기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우주는 계속해서 암흑에너지로 인해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우주는 더욱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빅뱅을 쉽게 예를 들면 3차원적인 사과씨의 표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빅뱅은 씨라는 한 점으로 모여 있다가 사과 열매로 팽창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차원 공간 안에는 따로 중심이 없이 모든 곳이 다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빅뱅 이론을 부정했다고 하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왜 빅뱅 이론을 부정했을까요? 아인슈타인은 정확히 말하자면 빅뱅 이론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한다는 그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이 우주론은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을 토대로 학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일반상대성 이론은 물질과 공간과의 관계를 말하는 학문인데요. 우주론은 이것을 우주 전체에 적용시켜 본 것입니다. 일반상대성 이론을 우주 전체로 적용시켜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주가 수축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원리는 안에 물질들이 중력으로 서로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절대 수축할 수 없다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임의로 밀어내는 힘을 방정식에 넣습니다. 이를 우주상수라 하는데요. 이렇게 수축하는 우주를 정지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과학자들이 우주상수로 우주를 정지해 놓기에는 우주가 너무 불안정하다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우주를 관측하던 중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을 거라는 이론들이 발표되는데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런 이론들 가지고는 그럴 리 없다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29년 에드윈 허블이 망원경으로 우주가 팽창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멀리 있는 은하들이 점점 빠르게 멀어진다는 것을 실제로 관측하게 되니까 그 사실을 아인슈타인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수를 제외하고 우주가 왜 팽창하는지 수학적으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주의 팽창을 수학적으로 발견한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독일의 물리학자인 카를 슈바르츠 실트입니다. 그는 1차 대전 참전 중에 참호에서 계산값을 구해 아인슈타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인슈타인은 그 편지를 받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그 수를 학회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 계산에서 블랙홀이 나오게 되는데요. 중력이 완벽한 구형일 때 정확한 계산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중심으로 물질이 모이면 빛이 탈출할 수 없는 반지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슈바르트 실트는 어떻게 블랙홀의 존재를 밝혔을까요? 슈바르트 실트는 질량이 있다면 이 질량이 어느 반지름 이하로 수축이 되면 빛이 탈출할 수 없게 된다라는 값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 반지름이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산식으로 보면 태양의 반지름이 약 3km 정도로 수축되면 블랙홀이 됩니다. 이처럼 이만큼의 질량이 이 반지름 안에 들어가면 블랙홀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입니다. 그러면 블랙홀은 어떻게 될까요?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의 원리에 따르면 태양보다 몇십 배 질량이 큰 별이 죽으면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못하게 되고 안에서 밀어내는 압력보다 계속해서 중력으로 인한 수축의 힘이 커지게 되면 붕괴해서 블랙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태양계의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은 핵융합이 끝나도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논리로 입자들이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그 압력으로 수축을 버텨내게 되면 백색 외성이 되는 것입니다. 블랙홀과 웜홀을 통해 다른 우주로 갈 수도 있을까? 아인슈타인은 블랙홀이 되면 그 블랙홀이 모든 질량의 한 점으로 모여있는 특이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어떤 너머의 우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말합니다. 그러나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올 수 없습니다. 다른 세계, 즉 지금의 세계와 반대되는 세계가 존재한다면 거기에는 시간도 거꾸로 흐르고 중력도 반대라서 밖으로 나가는 물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것인데요. 이를 화이트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웜홀을 생각했을 때 블랙홀로 빠져서 화이트홀로 나간다는 이런 상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는 SF에서도 많이 표현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블랙홀을 지나올 수 있을까요? 블랙홀은 끌어당기는 힘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블랙홀에 빠지게 된다면 강한 중력의 힘으로 인해 우리는 스파게티처럼 길게 늘어나며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블랙홀이 웜홀처럼 다른 세계와 연결돼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현상을 살아서는 관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우리는 웜홀을 살아서 통과할 수 없는 것일까요? 킵손에 통과 가능한 웜홀이 있습니다. 킵손이 처음 통과 가능한 웜홀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칼 세이건의 컨택트라는 소설을 읽고 나서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이 먼 우주로 우주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칼 세이건은 웜홀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친하게 지내던 킵손을 찾아가 조언을 구합니다. 블랙홀로 들어가서 화이트홀로 빠져나오는 웜홀을 떠올리며 킵손을 찾아갔던 칼 세이건은 좋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블랙홀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블랙홀을 통과하지 않는 웜홀이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을 킵손에게 듣고 칼 세이건은 소설 컨택트에 블랙홀을 통과하지 않는 웜홀을 등장시킵니다. 이후 영화 인터스텔라에도 그 웜홀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킵손이 인터스텔라에도 과학적 자문을 했기 때문인데요. 킵손은 블랙홀이 아니더라도 우주의 구멍을 뚫어 웜홀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계산해냅니다. 그러나 우주의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내기가 힘듭니다. 혹 우리 인류가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그 구멍을 뚫었다 할지라도 그 구멍을 계속 유지시키려면 반중력 물질로 구멍을 둘러싸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반중력 물질은 질량이 마이너스인 물질로 반대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아주 고도의 과학기술을 가진 외계인들이 그 웜홀을 만들어냈다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웜홀은 현재 존재할까요? 지금까지는 자연 상태의 웜홀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은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로 관측하기도 했지만 웜홀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계산식만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을 펼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이 현실이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 원경이 수천만 광년 떨어진 아름다운 별들을 관측하고 최초로 그 별들의 사진을 공개했을 때 그 감동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다음에 또한 재미있고 신기한 우주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우주에는 다양한 항성들과 행성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주에 떠도는 행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행성에 대해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그중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행성은 왜 둥근 모양일까요? 지금까지는 세모나 네모 모양의 행성들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성은 둥근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주 거대하고 무거운 행성이나 위성들을 제외하고 작은 소행성들은 사실 둥글지 않습니다. 울퉁불퉁하거나 심지어 우리 태양계를 잠깐 스쳐간 소행성인 오umu아무아처럼 길쭉하게 생긴 소행성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행성들을 제외한 큰 행성들은 왜 다 둥근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그 비밀은 둥근 모양이 되게 하는 힘에 있습니다. 우주에는 과학적으로 대표적인 4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력과 중력, 전자기력과 양력입니다. 이 중에 행성을 둥글게 만드는 힘은 바로 중력입니다. 행성이 어느 정도 무거운 중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둥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소행성들은 둥근 모양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둥근 모양일까요? 세모나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중력은 거리와 동일한 힘이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중력은 같은 거리와 같은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모양은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세모 모양으로 중력이 작용되려면 세면은 강한 힘이 작용돼야 합니다. 그러나 중력은 모든 면이 동일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둥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주는 이런 수많은 행성들이 존재합니다. 이 수많은 천체 중에 행성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고대 사람들은 행성을 떠돌아다니는 별로 말했습니다. 200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행성은 확실하게 정의되지 않았으며 지목하는 대상 또한 다양해서 태양부터 시작하여 위성도는 소행성까지도 그 대상이었습니다. 인류가 우주에 대해 많은 지식을 알게 되면서 과거의 행성을 지칭하던 의미는 새로운 개념으로 바뀝니다. 19세기 당시 행성은 우리 태양계 내의 몇 가지 천체들만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92년을 기점으로 천문학자들은 다른 항성 주위를 도는 수백 개의 천체들을 포함 해왕성 너머에 있는 천체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계 바깥의 행성들 중에는 항성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질량이 큰 존재들도 있었고 지구의 달보다 작은 천체도 있었습니다. 행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는 논의가 나온 계기는 해왕성 바깥 천체들 중 명왕성보다 큰 에리스가 발견되면서였습니다. 에리스는 산란 분포대에서 발견된 외행성으로 캘리포니아주 팔로마 천문대의 천문학자인 마이클 E. 브라운이 발견합니다. 2006년 발견 당시에 허블 우주 망원경의 관측 결과를 토대로 추산한 지름은 약 2327km로 명왕성보다 약 25%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에리스의 크기가 밝혀지자 태양계의 10번째 행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비슷한 크기의 천체가 계속 발견되면서 국제천문연맹은 행성의 정의를 보다 엄밀하게 할 필요성을 느꼈고 2006년 8월 24일 통과된 새 정의에 의해 에리스는 명왕성 등과 함께 외행성으로 분류됩니다. 이 정의는 태양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어야 하며, 둘째는 자신의 중력으로 둥근 구체를 형성할 정도가 되어야 하고, 셋째는 자신보다 작은 이웃 천체를 배제해야 한다입니다. 이 새로운 정의에 명왕성은 해당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국제천문연맹은 2006년 8월 24일 총회에서 행성의 기준을 새로 정하면서 명왕성, 에리스, 세레스 등을 함께 묶어 외행성 및 명왕성형 천체라는 새로운 분류가 됩니다. 우주에는 아름다운 띠를 가지고 있는 천체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토성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토성은 태양으로부터 6번째에 있는 태양계의 행성입니다. 토성의 크기는 태양계에서 목성에 이어 2번째로 큰 행성이며 지름은 약 12만 km로 지구의 9.1배, 부피는 무려 760배에 달합니다. 이 토성과 같이 고리가 있는 행성들은 어떻게 고리가 만들어졌던 것일까요? 과학적으로 로슈안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로슈안계는 위성이 모행성의 기조력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근접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합니다. 이 위성들이 로슈안계를 지나면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우리 지구에도 달이 부서지지 않고 지구 주변을 돌 수 있는 이유도 로슈 한계를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성의 고리는 토성 주변의 위성들이 로슈 한계를 넘어서면서 부서지게 되었고, 그 부서진 파편들이 토성의 중력에 의해 주위를 계속 돌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위성들이 부서지면 토성과 같은 아름다운 고리의 강을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현재 토성은 무려 145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145개의 위성은 로슈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말인데요. 로슈 한계를 넘으면서 산산조각나 토성의 고리가 된 위성들까지 합하면 토성의 위성의 수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에도 고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목성은 반지름이 지구의 11.2배, 부피는 1300배가 넘고 무게는 318배나 되는데요. 목성의 고리는 1979년 보이저 1호가 처음으로 발견한 이후 지상에서 관측하여 오고 있으며 1990년대 갈릴레오 탐사선이 고리를 상세히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22년 8월 22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근적 외선으로 매우 선명한 화질의 목성을 촬영하게 됩니다. 목성 주변까지를 담은 사진에서는 목성 빛의 100만 분의 1 정도 밝기의 희미한 고리가 나타납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목성의 북극과 남극은 푸른색으로 밝게 빛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로라 빛이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은 포착하지 못했던 목성의 고리가 선명히 포착됐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수많은 천체 중에 왜 목성을 찍게 되었을까요? 보통 이렇게 우수한 성능의 망원경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양의 우주망원경 사용 신청서가 세계 곳곳에서 쏟아지게 됩니다. 그 수많은 경쟁을 뚫고 목성을 관측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목성은 관측이 매우 까다로운 행성입니다. 부피가 지구에 비해 약 1400배로 덩치가 매우 크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전합니다. 기체 행성이라 적도와 극지역의 자전 속도가 다른데 초속 약 12.6km/s의 가장 빠른 곳은 지구 자전 속도인 초속 약 370m/s보다 약 34배 빠릅니다. 대기를 휘젓는 폭풍우의 강도도 기체 행성인 목성이 지구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게다가 목성 고리는 고리 입자가 매우 곱고 듬성듬성해서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희미해서 제대로 관측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목성의 위성들에게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얼음 속 바다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목성을 촬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목성의 위성인 가니메데는 수성보다 더 큰 거대 위성인데요. 위성 중 유일하게 자체적인 자기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가니메데에는 두꺼운 얼음 아래 짠물로 된 바다가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목성의 또 다른 위성인 이오 역시 지구 화산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한 활화산 수백 개가 엄청난 가스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화산들이 위성 표면을 어떻게 바꿔놓고 대기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측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앞으로 목성뿐만 아니라 목성과 같은 가스 행성인 토성과 해왕성, 천왕성도 관측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또한 재미있고 신기한 우주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네요. 올해도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